드넓은 땅과 풍부한 자원, 남미의 꽃이라 불리는 아르헨티나. 특히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남미의 파리라 불리는데요. 탱고의 발상지기도 한 라보카 지구는 가난한 이민자들이 정착한 항구 도시입니다. 이 먼 곳까지 저희가 찾아온 이유가 있는데요. 드디어 저희가 아르헨티나로 왔습니다. 교수님, 여기가 특히 인연이 있는 곳인데 교수님 예전에 아르헨티나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많아요. 어떤 겁니까? 마차에서 산 말. 맞습니다. 그때 마르코가 그 이탈리아에 살던 마르코가 엄마를 찾아왔던 곳이 바로 이게 보카. 그 당시 이제 이탈리아가 굉장히 경제가 어려워서 식모살이하러 엄마가 아르헨티나까지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여기가 더 잘 살았던 거죠? 네. 여기 들어가니까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네. 되게 사람들이 아르헨티나 이민 갈까 뉴욕으로 이민 갈까 할 때 아르헨티나 하겠다 할 정도로. 맞습니다. 그렇게 부강했던 나라가 바로 아르헨티나였죠. 금강산도 식후경, 소고기 수출국의 위상을 혀끝으로 만나봐야겠죠. 음악과 춤, 그리고 맛있는 스테이크까지 정말 완벽한 조합입니다. 그런데 저게 뭘까요? 제가 아까 살짝 메뉴판을 보다 깜짝 놀랐어요. 대부분 우리나라 식당 가면 우리 원화로만 얼마라고 써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 뒤에 보시면 보세요. 달러하고 유로하고 칠레 페소도 써있는 것 같고요. 브라질 레알도 같이 있네요. 그렇네요. 네네. 다른 나라 화폐들을 대놓고 적어놨네요. 대한민국에서 본 적 없는 것 같은데. 네, 저도 못 본 것 같아요. 불법 아닐까요? 여러 나라의 화폐 환율을 메뉴판에 적어놓다니 참 신기한 풍경인데요. 관광지라 그런 걸까요? 그 숨겨진 내막은 잠시 후면 알게 됩니다. 자, 이제 김 교수님과 함께 본격적인 물가 탐방에 나서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길가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남성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중인데요. 세상에나, 먹다 남은 음식을 찾는 중이었습니다. 진짜 하나를 드셨어? 아까 이거를 저기 들여다보시는 걸 봤는데 왜 그렇게 이걸 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원래 하던 일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구두 닦으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한 번 딴데 얼마 받으세요? 100. Antes por lo menos con 5 ya, 6 lustradas ya pasaba. Ahora tienen que hacer 10. Carne, 2배 이상. 100 fideos, 4. Tienen que tener 1000 por día. 그 가족의 생계를 혼자 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Sí. El que tiene negocio tiene plan. Vos andás así no tiene nada. 과거 세계 5대 부국이었던 아르헨티나는 극심한 인플레이션으로 지금 경제 위기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무려 54%까지 치솟았던 아르헨티나. 지금은 어떤지 마트를 찾아가 봤습니다. 생필품들의 가격 변동은 어느 정도일까요? 교수님, 여기 보니까 가격이 이렇게 붙어 있네요. 그렇네요. 90페소라고 써 있는데 근데 여기처럼 1년에 50% 인플레이션이면 이게 90불이면 내년에 45 올라가면 135페소인데 그렇죠. 그러면은 1년에 12번 뭐 한 50번 정도는 가격을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수치가 나오네요. 여기 수적 보니까 붙여놓은 데다가 더 붙인 것도 있고. 그러네요. 두 개씩 붙이고 비운 것도 있고.
그만큼 물가 변동이 심하다는 얘기일 텐데요. 최근에 한 1년 동안 이 가격들을 얼마나 많이 바꾸셨는지 궁금합니다. Y la inflación ya viene creciendo ya desde el año 2018, antes que estaba Cristina Kirchner. Y el año que estaba Macri fue mal en peor. La crisis en Argentina está muy mal porque tiene una deuda muy inmensa. Por eso es la inflación que crece cada día más aquí en Argentina. 자국 화폐인 페소 가치의 하락과 살인적인 물가 상승, 그리고 깊은 경기 침체까지. 아르헨티나 경제는 지금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경제 위기는 취약계층에게 더 큰 충격을 안겨줄 수밖에 없는데요. 1년 새 340만 명이 빈곤층으로 추락했습니다. 대표적 복지국가였던 아르헨티나지만 이젠 사회 안전망마저 무너지고 있다는데요. 시내에 위치한 한 무료 급식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점심 식사 준비가 한창인데요. 음식을 만드는 이들은 지역 주민봉사자들입니다. 급식소는 후원자들의 도움을 받아 운영되고 있다는데요. 이용자가 점차 늘어나면서 21개의 급식소까지 생겨났습니다. 최근 2, 3년 동안 여기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더 많이 늘었어요? Sí, viene mucha gente, muchos vecinos, más o menos acá 200, porque se han quedado sin trabajo, muy caros los alquileres, las guarderías para las mamás que van a trabajar, tienen que trabajar para pagarle a sus hijos porque son muy caros, acá no organizamos, la mamá sale a trabajar y somos solidarios y cuidamos los chicos. 직장에 나간 부모를 대신해 아이들을 돌봐주는 돌봄 서비스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나눠주는 한 끼 식사가 이들에겐 하루 동안의 양식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르헨티나의 경제 위기,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They had between 2003-2007 very strong commodity boom. Right. So with demand from China, etc. Sure. Commodities here grew a lot. So that gave them a lot of money. It was a very strong windfall. With that windfall, they, instead of saving it or investing in infrastructure and increasing competitiveness, they increased current spending. Like employees, so that kind of thing. And then another 5 points in subsidies to energy and so gas and electricity received a lot of subsidies. So you ended up with an economy with a high fiscal deficit, a high inflation, low competitiveness, and a very uncompetitive exchange rate as well. 만성적 재정 적자에 시달리게 된 아르헨티나는 막대한 양의 외채를 빌렸었습니다. 그러나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만 늘었습니다. La última semana hemos tenido nuevas expresiones de falta de confianza en los mercados, específicamente sobre nuestra capacidad de lograr financiamiento para 2019. 경제를 살리겠다며 화폐를 무차별적으로 찍어내면서 페소화의 가치도 곤두박질 쳤습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는데요. 30회의 구제금융 신청과 국가 부도선언만 8차례. 과연 아르헨티나의 중앙은행은 그동안 무엇을 했던 걸까요? What was the role of the central bank? What they did well and others they have done badly? Unfortunately, the Argentine central bank has had very little independence. There was a central bank president in 2009, 2010 who tried to resist printing more money to finance the treasury, and they fired him. But in the 80s and in the last 2 decades,
I think the main problem that the central bank has faced is this lack of political independence. 중앙은행의 가장 큰 역할은 화폐를 발행하고 통화량을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금융기관에 대출을 해주고 정부의 채권을 매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금리로 통화량을 조절하기도 하는데요. 금리를 올리면 통화량이 감소해 소비가 위축되고 금리를 내리면 통화량이 늘어나 소비가 활성화됩니다. 무엇보다 중앙은행의 금융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I think fiscal dominance and lack of central bank independence are the main story of inflation in Argentina.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입니다. 아침 일찍 김진일 교수님은 한국은행으로, 최태성 선생님은 은행 딜링룸으로, 저는 택시 안에서 각자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기로 했습니다. 바로 오늘이 한국은행의 금리 발표 날입니다. 금리 발표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현장 체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금리 발표 전 가장 먼저 속보를 전하려는 기자들, 왠지 긴장감마저 돕니다. 금리를 결정짓기 위해 7명의 금통위원들이 회의가 한창입니다. 드디어 금리가 결정되고 기자들의 손이 빨라집니다. 금리가 동결됐습니다. 기자들이 관련 기사들과 분석들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금리 동결은 시장에선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저기 지금 바로 지금 기사가 떴어요. 한번 봐보시죠. 주요 뉴스들인데 가장 맨 위에 기준금리 0.75% 동결 한국은행이라는 메시지가 바로 떴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금리 변동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235% 조인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3개월 235%. 그렇다면 금리 발표는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 금통위의 결정, 즉 금리 동결했을 때 금리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금리 동결 발표가 나자마자 채권 가격이 급락했습니다. 금통위 발표 1시간 30분 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금리 발표 브리핑 시간이 이어집니다. 기준금리 결정에 대한 자세한 이유를 들을 수 있는 시간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 오늘 금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 0.75%로 이번 달에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금리로 대응할 정책이 어려니 무엇보다 총재의 브리핑 시간은 총재의 표정, 단어와 문장 표현 하나에도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소수 의견, 금통위원들이 금리 인하를 2명 주장한 소수 의견을 뉴스가 나오면서 가격이 반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금통위원 2명의 발언이 언급되자 채권 가격이 훌쩍 뛰어올랐습니다. 소수 의견이 뭐가 중요해요? 소수 의견이 2명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금리를 내리려고 하시는 의견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조절은 금융시장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통화량을 조절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장기간의 경기 침체와 경제 위기 속에서 중앙은행은 금리 인하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려 하는데요. 그렇다면 금리 조절은 우리 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사람들은 너도 나도 은행에 저축을 하려 하죠. 그러면 통화량이 줄어 소비도 줄고 기업의 투자도 감소하고 물가도 하락합니다. 반대로 금리를 인하하면 은행 대출이 늘어나면서 소비도 늘고 기업의 투자 또한 증가하는데요. 하지만 물가는 오르게 되죠.
서민들의 체감 물가를 알기 위해선 재래시장만큼 빠른 곳이 없죠. 과연 상인들은 물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네, 교수님 오늘 시장에 왔습니다. 예, 네. 오늘 저희가 찾아온 곳은 교수님 학교 근처에 있는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전통시장 한 곳에 왔는데요. 오늘 물가 체험한다면서요? 네, 저희가 물가가 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치킨집을 한번 가보겠다. 치맥. 역시 서민 음식하면 치킨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침 저희 먹으라고 튀기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프라이드 양념 하나씩 좀 해볼까요? 네. 보여주십시오. 한눈에 봐도 양이 푸짐합니다. 작은 거 시켰는데. 작은 거 시켰는데. 아유. 앞으로 많이 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원래 전통 재래시장이라 이렇게 푸져요. 네. 이야, 군침이 절로 도는 비주얼입니다. 그럼 맛은 어떨까요? 입에서 사르르 녹습니다. 맛있네요. 맛있네요. 역시 통닭은 튀기자마자 먹어야 제일이에요, 제일. 제 꿈 중에 하나가 먹방이었는데 이렇게 푸네요. 먹방 가지고 계십니다. 어떻게 맛있게 드셨어요? 네,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으시죠. 양도 많아서요. 저도 많이 먹는 스타일인데, 이거 싸주세요, 나중에. 요즘 뭐 장사하시는데 물가 많이 올랐나요? 어떠세요? 물가가 우리가 많이 물가가 올라서 그래라도 닭값이 이제 유통 때문에 조금 들쭉날쭉해요. 이거 청양고추요. 이게 10kg에 저희가 조금 요즘 내렸는데 13만 원, 15만 원, 16만 원, 20만 원까지 갔었어요. 근데 그거 올라갔다고 치킨 가격을 뭐 많이 쳐서 그런 건 없고 바꿀 수는 없잖아요. 없어요. 그거 이제 또 저기 하면 내려갈 때도 있으니까. 한시 그건 뭐 이러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우리 이런 야채들 중에서는 중국에서 수입해오는 게 꽤 많잖아요. 마늘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이제 조만간 중국에서 지금 공급이 제대로 안 되니까 또 그건 그래서 또 가격이 오르고요. 반대로 닭이나 또는 돼지나 소를 키우기 위해 필요한 사료를 만드는 사람들은 사료 가격이 푹 떨어졌어요. 참 물가라는 게 경제 상황이 바뀌면 엄청 오르는 데도 있고 또 엄청 떨어지는 데도 있고. 소비자 물가지수는 약 400여 개의 항목들이 지표가 되는데요. 기준 연도를 중심으로 가격 변동을 산출하게 됩니다. 5년마다 기준 연도와 품목 등을 변경하고 경제정책 수립 등에 이용하게 되죠. 교수님은 수업 때 학생들에게 물가 어떻게 가르치세요? 물가요? 어렵습니다. 사실 물가 되게 어려워해요. 그렇죠. 생각보다. 제가 알기로는요. 한국은행에서 그 한 품목 한 품목당 가장 대표적인 가격군을 설정하기 위한 또다시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에서 통닭 시킨 것과 비싸겠죠? 그렇죠. 재래시장에서 시킨 것과 프랜차이즈가 있는데 다 다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비 생활, 일반적인 생활을 하는데 직면하는 통닭 가격은 프랜차이즈잖아요. 가장 우리나라에서 대표성 있는 프랜차이즈 몇 개를 바탕으로 해서 평균을 내서 통닭 가격을 집계하는 게 통상적이죠. 그걸 정해놓고 그걸 가지고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같은 가게에서 맞습니다. 같은 장소에 위치한 가게에 가서 계속 가끔씩 가서 조사를 합니다. 어느 순간 이거 들어가야 된다라는 항목 하나 제가 추천드릴 수 있어요. 어떤 거요? 제가 학생들에게 제일 선물 많이 받는 건데 이모티콘. 가능합니다. 네, 가능하죠. 대한민국의 물가 변화, 그 30년간의 기록을 갖고 계신 김미숙 씨입니다. 그 오랜 시간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가계부를 적으셨다는데요. 정말 대단하시죠? 아코디언처럼 주르르 펼쳐진 종이엔 그동안 잊고 지냈던 대한민국 역사 속 물가들이 담겨 있습니다. 승차권을 제가 10장에 1,400원 줬어요. 그러니까 한 장에 140원이죠. 근데 요즘에 지금 교통비가 한 1,200~300원 또 300원 정도 하니까 한 9배 이상이 올랐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10년간의 물가 변화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짜장면은 한 그릇에 2,700원에서 3,000원으로 그닥 차이가 없습니다. 이번엔 삼겹살 가격인데요. 100g으로 계산했을 때 92년도엔 450원, 98년도엔 768원, 2013년도엔 967원. 해마다 꾸준히 상승했습니다. 품목마다 다른 물가 상승률이지만 그래도 대부분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내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금리입니다. 제가 95년도 3월 28일 날 1,600만 원을 제가 입금을 시켰어요. 이게 1년 정도 나가지고 96년도 5월 28일, 그러니까 다 받은 돈이 1,807만 5,324원을 받았어요. 207만 5천 원 정도가 1,600에 그렇게 붙었어요. 1년 해봤자 360만 원 정도 되는데 1,600에, 그러니까 엄청 이자 센 거죠. 물가는 오르고 금리는 내리고 소비자 체감 물가가 높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중앙은행의 금리 조절이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금리 조절의 이론을 배웠으니 실제로 금리 조절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 재밌는 실험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자, 최태원 선생님, 이제 오늘 저희가 중앙은행의 기능도 배웠고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바꿔가면서 그것이 경제 여러 파급 효과를 유발한다는 걸 배웠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배웠나요? 네. 그냥 가시면 안 되죠. 정말 제대로 배운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문제만 내셨죠? 오늘은 시험 치십니다. 뭔데요? 자, 그래서 미국 연준의 지방은행 중에 한 곳에서 만들어낸 간단한 게임인데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일로 가면 금리를 낮춘 것이고 숫자가 일로 가면 금리를 높인 거가 되겠죠. 자, 이렇게 금리를 조정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실물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두 가지로 보려고 하는데요. 위에 나와 있는 이 파란색 선은 바로 실업률이에요. 실업률. 자, 그러면 금리를 예를 들어서 올리게 되면 실업률은 낮아지는지 올라가는지 그걸 맞추셔야 되고요. 자,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제일 약해요. 그다음에 금리를 그럼 올리게 되면 이 밑은 빨간색은 인플레이션인데요. 그럼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률은 더 올라가는지 낮아지는지 이걸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재밌게 만들어 드리면요. 네네네네. 네, 지금 최태원 선생님이 새로 연준의 의장이 되셨습니다. 이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한테 떨어진 미션은 지금 실업률을 약간 올리고 약간 올려서 5로 가게 하고 인플레이션을 약간 낮춰서 2로 가게 하는. 2로 가게 하라. 네, 네. 야, 이런 거를 금리를 통해서 조절이 가능하단 말이네요. 이게 지금 그동안 계속 그 얘기를 해왔어요. 그걸로 완벽하게는 안 됩니다. 경기가 지금 너무 좋은 상태야. 그렇죠. 네, 우리 아빠가 실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올라가려면 그러면 돈이 많이 돌지 않아야 돼. 그러면 은행으로 자꾸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들어오게 유인을 하려면 내가 저축을 해야 되니까 금리가 올라가야 돼. 자, 저는 그러면 지금 4.68에서 5%를 올려야 되고 발표 시간 다가옵니다. 네. 4.0. 4.0이죠. 승부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했어요. 빨리 하라고. 0.25 갖고는 이건 안 움직일 것 같고 5% 올리겠습니다. 4.5 가겠습니다. 4.5. 4.5. 갑니다. 자, 4.5%로 금리를 조절해보는 최태성 연준 의장님. 과연 결과는 어떨까요? 가고요. 안 되네. 택도 없네. 아직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네요. 자, 더 과감해진 신임 연준 의장님. 6%로 금리를 급 상승시켜 보시는데요. 결과는 올라왔어. 21년입니다. 됐습니다. 근데 뭐라 그러냐면 실질 이자율이 올라서 성장이 조금 둔화되고 있다. 그러네요. 살짝 핵심은 5.75였네.
핵심 5.75였네. 아마 제 생각에는 너무 급격히 제가 올려서 그 효과가 1년 후에 나타난 거죠. 시차가 있거든요. 어떻게 네. 저는 어떻게든 낮추려고 지금 금리를 실업률을 좀 어떻게 올려서 하려고 금리를 너무 올려서 경제를 망쳤어 지금 나 파이어야. 이게 지금 여기서 포기할 우리 연준 의장님이 아니시죠? 한번 가볼게요. 자, 제로 믿고 세상에나 제로 금리라뇨. 근데 실업률은 제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 Sorry, fire. 이게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모습이라면 정말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얘기잖아요. 몇 개의 숫자를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세상은 망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경제 지표 중에서 경제 고통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일반 소비자들이 경제 환경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느냐를 측정하는 지표인데 이 지표는 두 개를 더해서 그 지표가 결정됩니다. 하나는 여기 나온 실업률이고요. 또 하나는 물가 상승률이에요. 미래는 모르고 과거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는 측면에서 어려운 거죠. 미래에 어떤 충격이 올지 모르니까요. 한편으로는 참 중앙은행의 역할이 정말 크구나 라는 걸 배우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중앙은행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물가 안정이죠. 남미 최대 산유국인 베네수엘라는 10년 전만 해도 살기 좋은 복지국가로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180도 달라졌죠.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에 선정될 정도로 치안 부재 상황입니다. 거리 곳곳에 군인들이 보초를 설 정도입니다. 석유 가격이 폭락하고 물가가 치솟으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는데요. 생필품 가격이 폭등하면서 약탈까지 벌어졌습니다. 극도로 불안해진 사회, 그 현장을 찾아와 봤습니다. 교수님, 드디어 저희가 베네수엘라에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도착했습니다. 근데 제가 도착하자마자 놀란 게요. 네. 교수님 혹시 방탄차 방송하면서 타보신 적 있어요? 방탄차를 타본 게 처음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타고 있는 이 차가 방탄차라고 합니다. 네, 유리가 상당히 두꺼운 것 같습니다. 네. 뒤에는 이게 철판으로 뒤를 막아놨어요. 네, 전혀 안 보이네요. 예. 네. 그리고 이 앞에서 우리 운전을 도와주시는 분이 단순히 운전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전문 경원이라고 합니다. 네, 아주 포스가 상당하십니다. 저희가 이 방송도 중요하지만 일단 안전하게 돌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정치적, 경제적 불안정 속에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카라카스 시내에 있는 한 공립학교를 방문해봤습니다. 아이들이 운동장에 나와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요. 표정들이 모두 밝아 보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쉬는 시간이 아닌 수업 시간 중이라네요. ya no tenemos más clases. Ya no tenemos clase en lo que resta del día, muy diferente a otro tipo de sistema educativo. Y también por la situación económica de Venezuela, que por eso... Entonces han ido los profesores. Han ido los profesores también, es por eso. Y hay profesores que lástimamente han muerto porque no han tenido con qué pagar sus medicamentos. O a veces no nos dan clases, algunas materias, porque hay pocos profesores y hay muchos estudiantes. 선생님들이 대부분 떠나 수업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학생들. 게다가 학교 시설도 열악합니다. Estas son las filtraciones. Filtraciones de agua que deterioran el techo y cae un polvo que nos da alergia, el mismo polvo del salón de allá arriba. Clausuraron de este lado y del lado de allá arriba. Y ahí está el polvo, vea. Ese polvo es el que afecta. Nos puede dar una alergia y por eso, por seguridad, clausuraron. Vea cómo están los baños aquí. Este por lo menos está clausurado también. Ya va yo. Este está clausurado. 돈이 없다 보니 고장이 나도 수리를 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 불가능한 상태.
부서지고 방치된 고물처럼 베네수엘라 경제 시스템도 망가져 작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허기진 배도 채우고 실물 경제도 알아볼 겸 빵가게에 들렸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는데 빵 하나의 가격은 얼마나 할까요? 이게 대체 얼마인가요? 발효빵 반 조각에 무려 45,000 볼리바르입니다. 월 최저임금이 15만 볼리바르라고 하는데 빵이 너무 비싸죠. 네, 교수님 이제 결제를 한번 해볼까요? 네, 그러시죠. 네. 5달러를 들여봤는데요. 볼리바르로 원하는지 달러로 원하는지. 볼리바르. 네, 거짓돈을 볼리바르를 받았습니다. 가보시죠. 잔돈을 받긴 받았는데 지폐 장수가 엄청납니다. 교수님 잠시만요. 네, 들어오겠습니다. 저희가 5불을 내고 빵 3개를 샀는데 잔돈을 어떻게 받았냐면요. 2만 볼리바르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받고요. 12만 볼리바르. 예. 그 다음에 500볼리바르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또 받았습니다. 네, 그럼 이야. 12만 5천 볼리바르를 잔돈으로 받았네요. 예. 요즘은 이 화폐도 참 찾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2만짜리가요. 예. 네. 하여튼 참 5불 내고 부자 된 것 같습니다. 무려 170만 %의 물가 상승률을 기록한 베네수엘라. 화폐 가치는 추락하다 못해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닭 한 마리를 사기 위해선 1,460만 볼리바르가 필요하고 당근 1kg엔 300만 볼리바르가, 휴지 한 롤을 사려면 260만 볼리바르가 있어야 합니다. 돈을 세기보다는 무게로 재는 것이 더 편해진 상황. 게다가 쓸모가 없어진 돈이 공예용지로 사용되는 웃지 못할 일들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최대 피해자는 무엇보다 빈곤층입니다. 카라카스 동부에 위치한 페타레 지역. 최대 빈민촌이라 할 수 있는데요. 경제가 악화되면서 이곳은 마약 거래와 살인 등이 빈번히 발생해 우범 지역으로 특별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 사는 분들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가파른 계단과 좁은 골목길, 처음 발걸음은 경쾌했지만 금세 깨달은 현실. 오르고 올라도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김 교수님, 걸음이 너무 빠르신 거 아니에요? 젊은 제가 여기서 포기할 순 없죠? 하지만 곧 한계가 왔습니다. 이 액션이 진짜.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겨우 도착한 아나 씨의 집입니다. 아나 씨는 손자 손녀를 키우며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멀리 타국으로 돈을 벌러 간 아들을 대신해 육아를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보내준 돈만으로는 살림을 꾸려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유리창문조차 없이 커튼으로 들이치는 비를 막으며 생활한다는 아나 씨. 살림살이가 얼마나 팍팍한지 설명하지 않아도 느껴집니다. 그 전에는 베네수엘라는 괜찮아서 여기서 일하고 먹고 살고 손주들하고 같이 사는데 문제가 없었는지요? Después de esos años, antes de esos años, mucho antes, el sueldo alcanzaba como para pintar tu casa, arreglar la vivienda, por lo menos para que los niños llevaran merienda a su colegio, comprarles sus zapatos. Simplemente eso, ni siquiera merienda para el colegio, pues si me pongo a comprar lujo, que si una chupeta, chucherías, como a ellos a veces me lo piden,
y yo me pongo triste y le digo, no, es simplemente para comer, tenemos que comer, no podemos ya no el lujo ni siquiera de comer un buen helado. 급박하게 해외로 나가게 되면서 갖게 되는 직업이 더 조금 월급이나 이런 게 좀 처우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어떠세요? El nivel de trabajo en el extranjero es bueno porque es una moneda que es sólida y yo con eso puedo hacer mucho, pero lamentablemente al venezolano lo han humillado mucho. No le pagan el sueldo completo por ser venezolano. Bueno, cuando extraño más a mis hijos en la época de Navidad, porque por lo menos el varón, que es el papá de los 4 nietos míos, ellos se ponen en una situación triste, muy triste, demasiado triste, es emigrar. 지금으로선 베네수엘라의 경제 상황에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석유 강국에서 경제 파탄 국가로 몰락해버린 베네수엘라. 이런 참혹한 경제 위기에 빠진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So if the nationalization or privatization, the buying those private company was the reason, what are the other factors like the oil price or inflation? Those must be a big factor as well in the downfall. Yeah, the empresa grew huge. Yes. Yeah. From that was in 2015. Then the central bank had to print money. Okay. To PDVSA. To give, I see. And began the financial emission to the deficit. I see. To PDVSA. So was the central bank could independent until say 2010, like many other? We could say to 2014. 2014. Yeah, because in 2015 began this process. Okay, yes. Giving money to the PDVSA. Yes. 세계 1위 원유 매장량을 자랑하는 베네수엘라는 그동안 높은 원유 가격으로 경제적 풍요를 누렸습니다. 차베스 정권은 당시 복지 사업을 확장하며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얻었는데요. 하지만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부채가 빠른 속도로 증가했고 화폐를 마구잡이로 찍어내면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결국 화폐 가치 추락으로 사회는 혼란에 빠졌고 정치 경제적으로 위험한 국가가 되고 말았습니다. La hiperinflación en Venezuela vino dado precisamente por un país que no producía, sino que era monoproductor y recibió una cantidad de dinero y Chávez comenzó a través de las misiones a darle dinero a la gente sin producir, dinero inorgánico. Eso generó una intoxicación en la economía que generó un circulante excedente, que generó al mismo tiempo una demanda ficticia. Entonces la gente compraba con un dinero inorgánico y eso presionaba a la inflación. Lo que dicen los economistas. 산유국인 베네수엘라의 기름값은 그러면 얼마일까요? 변호사인 엘리 씨의 도움으로 주유소를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한참을 달려가서야 나타난 주유소. 그런데 문제가 생긴 듯한데요. 주유소가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아니 저는 그냥 주유소에서 기름이 쌀 거라고 그냥 저는 기대를 하고 그래서 얼마나 싸서 어떻게 지불하는지를 보려고 했는데 아예 기름 자체가 없는 상황이에요. 차들이 전혀 서 있지 않습니다. 예. 사실 산유국 베네수엘라에선 아이러니하게도 주유할 곳을 찾는 일이 더 어렵습니다. 이 그 정유시설이 노후화돼서 이제 원활히 생산이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아마 그런 게 아닐까 싶고요. 원유는 있어도 정유 시스템이 낙후해서 기름도 점차 바닥이 나고 있다는데요. 또 다른 주유소를 찾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 이곳은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름을 가득 한번 넣어보기로 했는데요. No tengo efectivo, señor. No importa, amiga, yo le regalo la gasolina. La gasolina en este país no vale nada. No importa, pero le voy a dar algo. Bueno, le voy a dar un regalito. Agradecida, pues. De todas maneras, estamos a la orden aquí. Gracias. Sin riado. Gracias, un millón. Damos la gasolina al pueblo. Con un caramelo.
다들 놀라셨죠? 33리터 기름을 넣고 칫솔로 석유값을 지불하다니 눈으로 직접 보고도 믿겨지질 않습니다. 변호사님이 뭔가 저 잔돈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결제를 칫솔로 하신 거잖아요. 네, 얼마짜리가 봤는데 돈이 아니라 칫솔을 주셨어요. 네네. 그것도 기름이 이게 한 30m 들어가는 그 차일 텐데 그러면 그 아까 저 주유원들은 도대체 월급도 제대로 못 받는 건가 아니면 뭘로 먹고 사는 건가요? Con lo que le da, o sea, la gente, ellos viven con lo que le da la gente de propina. De eso, a veces le dan un paquete de arroz, un paquete de leche y esto para ellos son felices. 엘리 변호사님에게 초대를 받았는데요. 중산층이라 할 수 있는 변호사님의 생활은 또 어떨지 궁금해졌습니다. 정말 귀여운 꼬마들이죠?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졌지만 그녀 역시 살림살이가 넉넉지 않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수입료도 줄어들어 두 아이를 키우는 것이 벅차다는데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생활비를 벌고 있었습니다. Se han reinventado para poder subsistir en Venezuela. Esa es la nueva generación que está saliendo ahora. Hay que reinventarse como profesional. Independientemente de la carrera que tengas, en lo que sea, hay que salir adelante. 그녀의 남편 역시 돈을 벌기 위해 해외로 나간 상태라는데요. 언제 가족들이 다시 함께 살 수 있을지 기약이 없습니다. En Venezuela, que muchas familias se separan para que puedan surgir. Entonces el hombre ve como opción irse de Venezuela para poder subsistir o a sustentar a su familia o sacar a su familia del país para poder avanzar, pues tener el mismo estatus que sigue. 아이들이 더 이상 행복하게 자랄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라를 떠나야 하는 현실이 슬프기만 합니다. 과거에 부강했던 영광을 베네수엘라는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요? 한국은 이제 저금리, 저물가, 저성장이라는 3저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3월 하순 이후에는 침체된 경기를 다시 일으킬 방법은 없을지 중앙은행의 고민 역시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해답을 듣기 위해 아주 중요하신 분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브레인, 누군지 눈치 채셨나요? 바로 한국은행 이주열 총재십니다. 지금 요약해 주신 그 뉴 노멀 시대에 그 중앙은행으로서는 고민이 더욱더 많을 것 같은데 특히 저물가와 결합되면서요. 네. 지금 그 뉴 노멀 시대의 중앙은행의 도전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이것은 그렇게 예를 들면 10여 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이제 현상이거든요. 사실상 이거는 뭐 모든 나라 중앙은행이 똑같이 좀 직면해 있는 그런 이제 과제입니다. 지금 저희들 통화정책 운영 방식이 물가 안정 목표제인데 이것은 인플레 억제에 초점을 맞춘 통화 운영 방식이거든요. 근데 지금처럼 인플레가 아니라 디플레를 우려하는 상황에서는 이 물가 안정 목표제가 과연 현실에 적합한 것이냐? 뭐 그렇지 않다면 이거를 뭐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는 이제 그 문제에 저희들이 직면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럼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의 그 역할과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사실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은 엄격히 지금까지 좀 이렇게 분리해서 봤었는데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이 경계가 모호해지는 그럼 통화정책이 재정정책을 얼마만큼 떠맡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이제 그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이것은 뭐 단시간 내에 뭐 해결책이 나올 수 있는 건 아니고 끊임없이 고민해 가면서 좀 정책을 펴나가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일은 중앙은행에겐 늘 도전 과제입니다. 복잡하고 어려워진 글로벌 경제 시대에 중앙은행의 역할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위기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보이지 않는 손. 혼돈의 시대, 우리의 중앙은행은 과연 어떤 해답을 찾아 나가고 있을까요? Nobody in New York, nobody in Newark. The theater closed, the bars they are closed, the club-ups they are closed. Even in New York, you feel it, that the entire city is just stopped.